여러분, 과연 피그마는 이 AI 시대의 차세대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요? 피그마는 지난주에 막 상장을 했고 AI 시대에 가장 기대되는 주식 중에 하나가 될지 현재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죠. 피그마는 모든 디지털 디자인의 운영체제이자 모든 온라인 제품 구축의 기반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피그마가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같은 차세대 거대 AI 플랫폼 주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전의 많은 회사들처럼 추락을 하게 될까요? 자, 여러분의 시간은 늘 소중하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피그마는 어떤 회사이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가? 피그마가 장악하고 있는 현재 시장과 현재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가?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피그마의 AI 전략은 과연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상장 직후 피그마 주식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주가가 급락 중인 이 피그마에 어떻게 투자 접근을 할 생각인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내용 소개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모든 IPO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항상 추가적인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주식이 과대평가되거나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가격이 크게 요동할 수 있고요. 이 비상장 기업들은 상장 기업처럼 재무보고를 하지 않아서 제한적인 재무 이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 며칠 동안요, 이 피그마의 S1 서류를 꼼꼼하게 읽어봤는데요. 이 서류를 보면 이 회사의 운영, 재무, 위험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요. 오늘 제가 다루는 이 대부분의 내용들 또한 이 문서에서 직접 가져온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내용 속에는 교육과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댓글들을 보다가 저 때문에 돈을 벌었다는 분들의 댓글을 봐서 조금의 노파심이 들어서 그러는데 저는 금융 자문가가 아닙니다. 제 전 영상들에서도 제가 늘 소개를 드렸지만 저의 개인적인 배경은 사실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잘 매각함으로써 제가 투자자가 되었고 그렇게 된 지 또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제가 이 투자자적인 부분에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만큼 업계 경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항상 장기 투자를 하고 제가 스스로 이해하는 회사에만 투자를 하거든요. 이것이 제가 다루는 거의 모든 주식 포트폴리오가 AI와 그 기반 칩들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이기도 해요. 뭐 팔란티어나 엔비디아처럼요. 그 다음으로 제 채널을 쭉 보셨다면 아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다른 기업들이 무언가를 구축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기술 플랫폼들 있죠. 그런 회사들에 투자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를 배경으로 한 AI의 2차 수혜주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모건 스탠리 같은 세계적인 금융사가 저희들한테 공유한 이런 교육적인 목적에서 뛰어난 자료들이 제 채널에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랄게요. 아무튼 이것이 제가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을 좋아하고 또 투자까지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 기준에서 놀랍게도 이 피그마도 그 범주 안에 속한다는 겁니다. 피그마는요, 웹사이트,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같은 디지털 제품을 위한 협업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고 모든 작업은 표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피그마의 도구는 가상 화이트보드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부터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만들고 인터랙티브한 프로토타입을 구축하면서 자산과 코드를 개발자에게 넘겨주는 것까지 전체 제품 제작 과정을 포괄해요. 간단하게 좀 한국말로 설명을 하면 사용자들이 간편하게 상의를 하고 설계를 하고 시제품까지 만들어 보면서요, 최종적으로는 개발자에게 디자인 자산과 코드 사양까지 전달하는 과정이죠. 즉 하나의 제품이 기획부터 개발 단계를 거쳐서 완성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회사라는 거예요. 사실 피그마는 뭐 깃허브나 지라와 같은 개발 도구와 깊게 통합이 되어 있어서요, 전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역할 또한 하고 있고요. 또 이 피그마의 가장 큰 가치는 누가 뭐래도 여러 팀의 여러 사람들이 여러 운영 체제에서 시각적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 동시에 접근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 있죠. 이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모든 사람의 변경 사항들을 확인하면서요,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평소에 회사 다닐 때나 학교에서도 웹 프로젝트 팀 단위로 조별 과제 같은 거 할 때 있죠. 이때 우리가 구글 닥스 같은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디자인적인 도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또 피그마의 소프트웨어는 전체 과정에 걸쳐 모든 디자인 요구사항을 강제하는데요. 이는 특정 모습과 고객층을 목표로 하는
피그마는 대기업과 유명 브랜드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피그마가 미국의 포춘 500대 기업의 무려 95%를 포함하여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디자이너나 개발자, 제품 관리자, 마케팅 팀에 의해서 사용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포춘 500대 기업이라는 건 미국의 경제신문지 포춘이라는 곳에서 매년 발표하는 미국 내 매출 상위 500대 대기업 리스트를 말하는 거고요. 이 투자자로서 저는 이 피그마와 같이 엔드 투 엔드죠. 즉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통합된 흐름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죠. 이러한 피그마적 접근 방식이 피그마의 플랫폼을 매우 끈끈하게 스티키하게 만든다는 점을 높게 사고 있어요. 이 끈끈함이 왜 중요하냐면 고객들이 이 피그마를 다른 도구, 즉 다른 회사 제품으로 교체를 하려면요, 전체 디자인 및 개발 과정에 걸친 수많은 도구와 워크플로우를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비용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구글이나 엔비디아, 팔란티아와 같은 플랫폼 기업에 투자를 하기 전에 항상 살펴보는 몇 가지 핵심 지표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피그마의 연간 고객 유지율은 96%인데요. 이는 역설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자면요, 평균적으로 1년 안에 피그마를 떠나는 고객이 25명 중에 1명에 불과하다는 뜻이에요. 비교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피그마의 가장 큰 경쟁사 중에 하나이자 이 업계의 압도적인 1위인 어도비의 연간 고객 유지율이 약 90% 정도가 되네요. 어도비는 현재 이 업계에서 세계 1등의 회사죠. 근데 그보다도 피그마가 높은 고객 유지율을 보여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넷플릭스 또한 1년 동안의 고객의 약 75%를 유지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피그마의 96%의 유지율은 정말 놀라운 수치라고 봐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거죠. 또한 피그마의 Net Retention Rate라고 하는 이 순달러 유지율이 현재 132%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순달러 유지율이란 기업이 기존 고객으로부터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더 많은 반복 수익을 올리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현재 이 피그마의 순달러 유지율 132%는 기존 고객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32%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숫자들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 때문에 이 지표들을 추적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피그마의 연간 반복 수익을 고객 확보 연도별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 X축은 시간, Y축은 피그마의 총 수익이고요. 각 색상은 해마다 해당 연도에 확보한 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피그마의 지난 12개월 수익은 약 8억 2천만 달러예요. 원화로 한 1조 정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현재 190억 달러, 하나로 하면 약 23조 원의 가치로 IPO를 한다면 투자자들은 이 주식을 살 때 매출의 무려 23배 정도를 지불하는 셈이 되는 거죠. 자, 이 피그마의 지난 12개월의 수익은 8억 2천만 달러라고 했죠. 또 고객의 96%를 유지하고 있고 또 매년 고객 지출을 32%씩 늘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숫자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현재 피그마는 연간 46%라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숫자들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도록 제가 몇 가지 예시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넷플릭스를 한번 봅시다. 넷플릭스는 2020년부터 피그마의 고객이었어요. 그들의 디자이너들은 이 피그잼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스마트 TV, 태블릿, 웹 브라우저와 같은 다양한 장치에 대한 새로운 레이아웃을 탐색하죠. 그런 다음에 이 피그마의 Div 모드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 디자인들을 실제로 구현하는 엔지니어링 팀에 전달을 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넷플릭스는 이 피그마의 엔드 투 엔드,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져주는 이 피그마의 플랫폼을 사용해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체 TV 경험을 다 재설계를 한 거예요. TV는 넷플릭스의 가장 큰 장치 시장이어서요, 이게 엄청난 일이기도 했거든요. 그 결과 넷플릭스는 2020년 이후 피그마 좌석수를 9배를 늘렸는데요. 동시에 넷플릭스로부터의 피그마 수익은 약 12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와의 5년간의 관계 동안 연평균 64%의 복합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고요. 자, 여기서 말한 이 좌석수, 시트 있죠? 이게 뭐냐면 사용자 수를 말하는 건데, 이 사스 기업인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는 하나의 시트를 한 명의 유료 사용자로 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스트라이프라는 기업 아시나요? 이 기업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결제를 관리하도록 돕는 금융 인프라 플랫폼인데요.
최근에 한 자금 조달 라운드 기준으로 해서 900억 달러, 하나로 하면 약 100조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어쩌면 가장 가치 있는 현재 비상장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좋은 회사죠. 이 스트라이프가 피그마를 사용하기 전에는 제품이나 브랜드 키트, 웹사이트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여러 다른 도구들을 사용했었는데요. 이게 다 많은 중복 프로세스와 디자인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불일치적인 결과를 만들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이 피그마가 스트라이프의 디자인 작업 100%를 모두 다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스트라이프의 디자이너들이 웹 인터페이스에서 빌보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에 사용할 수 있는 One Source of Truth, 즉 시각적 언어의 단일한 진실 공급원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이 스트라이프의 첫 번째 브랜드 캠페인이 전적으로 피그마로부터 만들어졌었고요. 이 스트라이프는 그 이후로도 계속 피그마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결과 스트라이프는 2019년 이후에 피그마의 자석수를 249배나 늘렸고 스트라이프로부터의 피그마 수익 또한 무려 23배나 증가를 했어요. 이는 스트라이프와의 6년간의 관계 동안 연평균 150%의 복합 성장률을 기록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피그마를 눈여겨보고 또 피그마에 투자를 한 사람으로서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이 피그마의 이런 행보들은 저 같은 투자자가 가장 이 회사를 신뢰할 수 있고요, 또 위험이 가장 낮기 때문에 단연코 정말 최고의 수익 성장률을 바라볼 수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기존 고객에게 추가 판매를 하는 게 광고를 통해서 신규 고객을 확보를 하는 것보다요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신규 고객을 데려오려고 하면은 회사가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광고도 쓰고 직원도 쓰고 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요. 또 여기 보시면 다른 회사들과 피그마를 비교한 표가 있는데요. 이 피그마의 주가 매출 비율은 어도비보다 무려 3배나 높고 구글보다 4배 높아요. 따라서 피그마의 190억 달러 가치는요, 피그마의 수익과 마진 성장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성장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제작 시장은 향후 8년간 2배 이상 성장해서 2033년까지 연평균 약 13%의 복합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콘텐츠 제작 수익의 75% 이상은 어도비, 캔바, 그리고 물론 피그마 같은 회사들의 도구에서 나오죠. 그리고 오늘날 피그마가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무려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죠. 이건 지금 피그마의 가장 큰 경쟁사인 어도비 그리고 캔바, 그 두 곳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뭐냐면요, 이 디자인 시장은 실제로 3가지 다른 전략으로 통합이 되고 있는데요. 어도비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와 같은 엔드-투-엔드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캔바와 같은 템플릿 기반의 플랫폼, 그리고 이 피그마와 같은 협업 개발 도구인데요. 각각의 접근 방식은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이 고객들의 사용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게 이 피그마가 특히 협업 디자인 도구 시장에서는 훨씬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AI가 지금 세상을 다 바꾸고 있잖아요. 새로운 AI 기능이 이러한 다양한 전략과 시장의 경계를 허물기 시작하면서요, 이 피그마는 훨씬 더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UI 디자인 분야의 생성형 AI 시장은요, 향후 8년 동안 8배 가까이 성장하면서 연평균 약 30%의 복합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게 피그마가 전체 디지털 디자인 시장을 장악하고 상장 후에 진정한 주주 가치를 제공하려면 꽤나 대단한 AI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또한 의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피그마의 AI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피그잼이라고 하는 이 피그마의 디지털 화이트보드 도구가 있는데요. 이게 협업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제품 계획, 사용자 인터페이스 매핑에 사용되는 제품인데요. 피그마는 현재 이 자동형 레이아웃 제안과 지능형 간격 추천, 에셋 번영의 지능적 처리, 콘텐츠 인식 크기 조정과 같은 AI 기능들을 빠르게 추가를 해주고 있고요. 이 모든 기능은 피그마가 더 정교한 디자인 및 상호작용 요구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디프 모드라는 거는 이 피그마가 점점 늘어나는 수익원에 개발자 워크플로우를 추가하기 위해서 2023년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디프 모드는 코드 생성을 아주 쉽게 해주는 개발자들의 툴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개발한 것들을 측정하고 내보내기 도구를 또 사용을 한다든지요.
다양한 개발 환경과의 통합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게 피그마 플랫폼에서 코드 생성, 반응형 디자인 생성, 맞춤형 자산 자동화와 같은 AI 도구를 통합하기에 정말 완벽한 도구가 될 거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개발자는 디자이너들의 워크플로우를 방해하지 않고 디자인을 검사하고요. 측정 값들을 또 추출을 해낼 수가 있고 복사까지 가능하고 또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 디자인 변경 사항을 추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피그마 메이크라는 건 AI 콘텐츠 생성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인 확장이고 지난달에 드디어 일반 사용자에게 출시가 되었어요. 경쟁사의 AI 도구들이 정적인 디자인을 생성하는 것과는 달리요. 이 피그마 메이크는 프롬프트에 따라서 배포 준비가 된 기능적인 프로토타입과 인터랙티브 웹 앱을 생성하는데요. 이게 저 같은 비디자이너조차도 브랜딩을 할 때 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프로토타입을 만들고요. 개념을 검증하고 기존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이 기능을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플랫폼 전체에서 수십억 개의 디자인 결정을 내리는 그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피그마에게 엄청난 이점을 제공을 해주고요. 이 데이터는 다음 세대 피그마의 AI 강화 디자인 도구를 훈련하는 데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어도비와 같은 다른 회사들이 더 나은 디자인 기능을 구축하는 동안에 이 피그마는요, 사용자가 스스로 깨닫기도 전에 무엇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예측하는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요. 이게 약간 무슨 느낌인지 다들 아시겠나요? 이게 이미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건데 마치 우리가 넷플릭스를 볼 때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지가 내가 다음에 뭘 보고 싶어 하는지 예측하는 거랑 같은 개념인 거예요. 또 우리가 친구들이랑 이번 주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사야 되는데 하는 데에서 에어컨이라는 단어가 듣고 우리가 아이폰에서 인스타그램을 볼 때나 이럴 때 에어컨들이 뜨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요. 저는 이것이 피그마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려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AI 도구들은 넷플릭스와 스트라이프 같은 대형 브랜드로부터 소규모 회사나 개별적인 팀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모 또 모든 분야에 있는 기업에게 더 좋은 가치를 더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피그마의 전체 시장 규모를 엄청나게 늘려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피그마의 비즈니스 모델에는요, AI 크레딧 소비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피그마의 기존 좌석 기반의 구독 모델 외에 사용량 기반의 수익원 또한 창출을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수익을 추가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제가 아까 이 끈끈함, 이 피그마가 가지고 있는 이 스티키함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끈끈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이 한 조직이 디자인과 개발에서 피그마를 사용을 한다면 전체 조직이 피그마의 워크플로우에 의존을 하게 되어서요, 다른 플랫폼으로 전환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마 써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피그마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그들이 운영하는 이 시장, 그리고 그들의 전반적인 AI 전략을 한번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이런 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겠죠. 자, 이 회사, 이 피그마 지난주에 상장했는데 이 피그마 주식은 좋은 투자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서 마냥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셨다면요, 여러분,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제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 그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되고 이런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라는 신호가 되니까요. 자, 그럼 이제 그 피그마 주식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피그마는 확실히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죠.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기업 고객 수는 지난 2년 동안 매년 50%씩 성장을 해줬고, 피그마의 기존 도구들은 어도비와 같은 훨씬 큰 회사의 경쟁 제품들보다도 사용자들에게 훨씬 더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쭉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사용자들은 이 피그잼을 이용한 화이트보드 작업부터 디프 모드를 통한 개발자에게 디자인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실제 제품 출시까지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디자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끊임없이 출시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고객 성장, 고객 만족도, 그리고 개발자와 같은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장이 피그마의 수익을 연간 46%씩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주식을 특히 IPO 직후에 매수하는 데에는 실제적인 위험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피그마의 S1 서류는요, 미드저니나 달리, 그리고 자동화된 디자인 생성에 초점을 맞춘 다른 생성형 AI 플랫폼과 같은 AI 네이티브 디자인 도구로부터의 경쟁 위협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러한 도구들이 더 복잡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그리고 또 프로토타이핑 작업을 처리하기 시작한다면요, 이 피그마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위험이 있게 되겠죠.
어도비는 2022년에 피그마를 200억 달러에 인수를 하려고 했었고, 이는 이 피그마가 그들의 전체 비즈니스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봐도 되긴 하지만요. 현재 어도비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는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면서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들은 거의 모든 도구에 생성형 AI를 통합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는 어도비가 풍부한 자원과 시장 장악력을 점점 키워가고 있는 이 피그마에게 직접적인 거대한 경쟁 위협이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심지어 저도 이 영상을 만드는데 어도비의 도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피그마의 AI 전략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회사가 디자인의 시장을 장악하게 될지, 아니면 경쟁사의 더 진보된 AI 워크플로우에 의해서 무너질지를 곧 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협업 디자인이 AI 시대의 모든 디지털 제품이 구축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요, 이 피그마가 절대적으로 견고한 주식임은 틀림이 없어 보이고요. 다만 반대로 더 전문화된 AI 기반 디자인 도구가 상품화될 거라고 믿는다면 피그마는 더 쉽게 대체될 수가 있어서요, 생성형 AI 혁명에 맞서는 매우 비싼 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피그마가요, 지난주에 상장을 막 하고 잠깐 거의 서클급의 무브먼트를 보여줬다가 다시 엄청난 폭락을 맞고 있잖아요. 오늘도 마이너스 20%가 넘게 떨어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회사가 상장하기 전에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제 스스로 분할 매수 계획을 세웠다는 걸 스스로 칭찬을 했고, 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좀 더 내려와주면 더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피그마가요, 제 주식 투자의 장기적인 문샷인데, 이 문샷이 뭐냐면요, 지금은 좀 불가능해 보여도 이루면 세상을 바꾸는 엄청난 도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제 이런 문샷 목록에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이는 보통 제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3에서 5% 정도를 차지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피그마가 이제 막 상장을 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실적 발표들이 나오고, 또 피그마가 넷플릭스나 스트라이프와 같은 더 큰 고객들을 확보해서 그들의 비즈니스를 입증할 때 더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왜냐면 제가 과거에 막 주변에서 말도 많이 듣고 또 막 핫하다고 해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상장 폐지를 당한 회사가 2개가 있거든요. 그 뼈저린 경험으로부터 제가 뭘 배웠냐면, 이 상장 주식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운에 기대지 않고, 또 도박하는 마음 또한 절대 갖지 않고서 투자를 하는 게 우리가 투자에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제가 운에 절대 기대지 않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무엇을 사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요, 저희 전 영상들이나 그리고 다음에 나올 저희 영상들을 확인해 주세요. 워렌 버핏이 한 말처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요,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 투자 여정과 투자 공부길에 제가 도움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